안녕하세요. 금요일 저녁 여러분의 건강을 책임지는 여의도 닥터스 유태영입니다. 안녕하세요. 정유현입니다. 시원한 커피가 당기는 날씨입니다. 혹시 원장님도 커피 좋아하시나요? 저는 좋아하긴 하는데 이 카페인에 예민하다 보니까 좀 차를 즐겨 마시는 편입니다. 아, 그러시군요. 저는 커피 마니아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정말 커피를 좋아하는데 네. 특히 커피는 모닝커피가 제일 맛있거든요. 그렇죠. 네, 네. 시원하게 또 한 잔 마셔주면 뭔가 네. 잠도 탁 깨는 것 같은데 이 모닝커피가 오히려 좀 악영향을 주는 사람들도 있다고요? 맞습니다. 이 인체에는 이 각성할 때 이 코티솔이라고 하는 호르몬이 나오게 되는데 이 커피에 있는 카페인하고 결합되게 되면 혈압을 급상승시키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혈압이 좀 높으신 분들은 이 모닝커피 드시는 거는 조금 자제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아, 네, 그렇네요. 네. 자신이 좋아하는 기호식품을 오랫도록 즐기려면 주의사항 정도는 잘 알아두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 커피는 이 치아를 착색시키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커피를 즐겨 드시는 분들은 양치질을 좀 꼼꼼하게 해주시는 것도 꼭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역시 치과 의사다운 네. 또 알찬 팁까지 이렇게 주셨는데요. 저도 양치질 열심히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도 항상 양치질 열심히 하시는 거 잊지 마시고요. 오늘도 여의도 닥터스 1시간 동안 알찬 건강 정보로 꽉꽉 채우겠습니다. 저희 오늘 구강 건강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볼 텐데요. 도움 말씀 주실 두 분의 원장님 모셨습니다.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네, 서송희 원장님 그리고 성민재 원장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희가 오늘 구강 건강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볼 거잖아요. 저처럼 항상 좀 열심히 양치질도 하고 관리를 하는 것 같은데 충치도 잘 생기고 염증도 잘 생기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들은 별로 관리를 하지 않는데 구강 건강이 굉장히 좋은 사람들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우리 구강 내에는 이 수많은 세균들이 살고 있는데 실제로 우리가 양치질을 했을 때 입소리 닿는 부분은 우리 치아 면적 중에서 25%가 넘지 않는다고 해요. 아, 그래요? 네, 그래서 이제 실제로 우리가 양치질만으로 해결되지 않는 이런 것들은 입속에 있는 세균들을 어떻게 제거할 거냐 이런 걸 위해서 특히 이제 잇몸 질환이 이러한 유해균으로부터 이제 유발되기 때문에 이러한 유해균들을 기본적인 충치 원인균들을 어떻게 발병하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민재 원장님. 네. 일단 우리가 흔히 충치가 생긴다고 하면은 벌레나 충치 세균에 의해서 치아를 갉아먹는다로 알고 있습니다. 네. 네, 하지만 실제로는 충치 세균이 치아에 붙고 그 붙는 산성 용액에 의해서 치아를 산화시키고 녹이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충치 세균으로는 스트랩스코커스 무탄스라고 하는 충치 세균이 있는데요. 네. 이 충치 세균의 과정은 먼저 세균이 치아에 붙습니다. 치아에 붙고 나서 플라그라고 하는 일종의 군집락을 만듭니다. 이 군집락을 통해서 안에 있는 그 스트레프토코커스 무커스라는 세균이 안전하게 번식을 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합니다. 이후에 이 세균이 치아에 붙고 증식을 하면서 산성액을 내뿜으면서 치아를 산화시킵니다. 또한 당과 탄수화물 등을 원료로 해서요. 이것들을 섭취를 해서 그 다음에 산화 용액을 내뿜고요. 또 하나 중요한 거는 이 당과 탄수화물을 발효를 시킵니다. 발효를 시켜서 여기서 마찬가지로 또 산성 용액이 나와서 그 치아를 좀 더 산화시킨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거는 그 플라그를 통해서 군집을 만들고 이 군집의 특징이 뭐냐면은 네. 항생제나 아니면 칫솔, 가그린 같은 외부의 그 세정작용으로부터 세균을 막아주는 배리어 역할을 합니다. 네, 그러다 보면은 이 세균 안에, 이 배리어 안에, 플라그 안에 그
치주 세균도 생기고 구취를 일으키는 세균도 생기고 여러 가지 입속에 유해한 세균들이 많이 증식을 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그러니까 저희가 뭐 충치 혹은 염증이라고 이야기하는 것들은 네. 이 구강 내 유해균에 의해서 발생을 한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은데요. 네, 맞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이 유해균이 구강 내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전신 질환까지도 유발할 수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구강 그리고 장, 피부, 호흡기처럼 이제 외부에 노출된 곳의 점막에는 늘 미생물이 삽니다. 그리고 우리 입안에는 2,000여 종의 세균이 있다고 하고요. 타액 1ml에는 약 1억 마리 이상의 세균이 존재한다고 합니다. 미생물과 내 몸은 이제 미생물을 내 몸에서 없애야 되는 존재가 아니고요. 항상 공존하고 있고 적절한 균형을 이루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약에 내 몸의 컨디션이 떨어진다거나 아니면 내 구강 위생이 이제 안 좋게 된다라고 한다면 그 균형이 깨지면서 이제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 것이죠. 균이 없어야 될 위치에 이제 구강 상주균이 이동을 하게 되면 그것 자체로도 큰 문제를 일으킬 수가 있습니다. 네. 치주 조직에 염증이 발생을 하게 되면요, 염증성 인자를 이제 내뿜게 되고, 그리고 세균 자체가 혈관을 통해서 전신으로 퍼질 수가 있게 됩니다. 구강 미생물이 폐로 가게 되면 폐렴을 일으키고, 그리고 대장으로 가게 되면 대장암을 일으키고, 그리고 치매의 원인까지도 될 수 있다고 합니다. 일단 구강 내에 발생하는 이제 치주 질환에 대해서 알아보겠는데요. 치주라는 것은 치아 주위에 이제 조직에 염증이 생기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맨 먼저 잇몸이 붓고 피나고 하는 증상부터 시작을 해서 이 염증이 점점점 잇몸을 파고들게 되는데 그러면서 치조골 그리고 치주인대라는 것까지도 파괴를 시키게 됩니다. 그러면 치아가 흔들리고 이것을 뽑아야 하는 상황까지도 갈 수가 있는데요. 이런 일련의 모든 과정을 치주 질환이라고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치주 질환이 있게 되면요, 다양한 전신 질환에 영향을 미칠 수가 있습니다. 네. 특히나 심혈관계 질환 그리고 당뇨병 발생이 증가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특이하게도 반대의 경우도 성립합니다. 심혈관계 질환이 있다거나 당뇨가 있으신 분들은 이렇게 치주 질환조차도 잘 생길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이 치주 질환과 전신 질환은 서로 상관관계가 매우 깊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게다가 치주 질환이 있는 임산부 같은 경우는 조산을 할 확률도 굉장히 높다고 하니까요. 이 치주 질환은 꼭 해결해야 되는 부분이겠죠. 그렇네요. 네, 그러니까 이게 구강 세균이 혈관을 타고서 전신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런 말인 거죠. 네. 네, 그렇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서 설명을 드리자면은 네. 일단 구강은 외부에 있는 물질, 세균 등의 일차적인 이제 접촉 공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구강 안에 있는 세균이 많아지는데 내 몸 안에 있는 배리어, 즉 그 잇몸의 상태가 안 좋아지면은 구강 세균이 치주 감염을 일으킵니다. 그러면은 이 세균이 잇몸으로 파고 들어가서 혈관으로 침투가 되고 침투해서 많이 증식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 혈관을 통해서 독성 물질이 생성된 게 혈액을 통해서 전신으로 도는데 예를 들어서 뇌로 가게 되면은 이제 뇌 쪽에 뇌졸중 등을 일으킬 수가 있고요. 심장 쪽으로 통해서 전신 쪽으로 가게 되면은 전신 질환, 심내막염 등을 일으킬 수 있는 커다란 위험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사실 이 입속의 세균 수를 정확하게 측정할 수는 없잖아요. 맞아요. 그래도 이 증상으로는 뭔가 세균이 있다 없다를 좀 알 수 있을 것 같은데 구강 내에 유해균이 많을 때 어떤 증상들이 나타날까요? 가장 기본적으로는 이제 입안이 텁텁해지고 냄새가 나는 걸로 이제 처음 캐치를 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네네. 그리고 이제 잇몸 치주균, 안 좋은 치주 유해균이 이제 증가를 하게 되면 잇몸이 붓고 피가 나고 이런 증상들이 또 나타날 수 있고, 그리고 충치를 발생시키는 유해균이 증가하면 또 충치가 생기겠죠. 그리고 입안에 하얗게 이제 혀에도 그렇고 치아 사이사이에도 그렇고 백태가 끼는 그런 증상들도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네, 이렇게 네. 구강에 세균이 많다고 하면 나타날 수 있는 증상들이 대부분 이 면역력하고 연관이 있는 것 같아요. 네. 우리 체내의 어떤 질병들도 면역력이 튼튼하다고 하면 다 이겨낼 수 있겠지만 면역력이 약하면 방어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이 네. 병들이 더 이제 활발하게 활동하겠죠. 예. 그래서 이제 이 프로바이오틱스라고 하는 유산균을 복용함으로써 면역력을 이제 향상시켜주는 이런 방법들이 있다고 하는데
우리 아나운서님도 유산균 복용하시죠? 네, 저도 매일 아침 일어나자마자 항상 섭취를 하고 있습니다. 네. 면역력에 굉장히 관심이 많거든요. 아, 그렇죠. 네네. 그런데 제가 좀 궁금한 게 이 유산균 제가 먹는 거 같은 경우에는 장에 좋다고 해서 사실 먹는 건데 그렇죠. 이게 구강 유산균과도 같은 것인지 이거 먼저 좀 궁금한데 어떤가요? 아, 네. 구강 유산균은 약간 종류가 다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유산균이 종류가 한 가지만 있는 게 아니고요. 네네. 수십 종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구강에 특화된 유산균이 좀 다르기도 한데 그거보다 제일 중요한 거는 유산균이 입안에서 작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네. 복용 방법이 일반적인 유산균과 좀 다르다고 할 수 있습니다. 아, 복용 방법이 조금 다르다고요? 네. 전혀 몰랐던 사실인데 그러면 구강 유산균에 대해서 좀 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 구강 유산균의 가장 큰 목적은 무엇일까요? 네, 구강 유산균의 가장 큰 목적은 입안에 있는 좋은 세균들을 늘리고 유해한 나쁜 세균들의 숫자를 줄이는 데 있습니다. 구강 유산균은 섭취했을 때 구강 건강에 도움을 주는 이제 살아있는 미생물들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구강 유산균은 일단 기존 화학 제품들, 즉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항생제들과는 달리 선별해서 입안에 있는 건강한 상태를 유지를 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유산균이 커다란 장점을 가지고 있는 것은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항생제, 가그린 등을 너무 과다하게 섭취하거나 가글을 하게 되면은 입안에 있는 좋은 세균들까지 같이 사멸을 하기 때문에 유산균을 복용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입안에 있는 건강한 정상세균총이라고 합니다. 그 정상세균총을 회복시키는 데 있고요. 이렇게 하게 되면은 잇몸에 피가 나는 거라든가 충치 혹은 입냄새 여러 가지 입안의 텁텁함 등의 안 좋은 역할들을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이 구강 유산균이라고 하는 게 구강 내에서 유해한 균, 나쁜 균들은 없애주고 우리 몸에 유리한 균들만 이제 많이 만들어준다. 이렇게 정리를 하면 좋을 것 같네요. 그죠? 네, 그렇네요. 그렇다고 하면 저희가 이제 구강 유산균 말고 일반적인 유산균들도 많을 텐데 우리 일반적인 유산균에 대해서도 한번 알아볼까요? 예, 프로바이오틱스라는 것에 대해서 먼저 알아보는 게 좋겠는데요. 네. 프로바이오틱스는 이제 세계보건기구 WHO에서 정의하기로 적정량을 섭취하게 되면 신체에 유익한 효과를 주는 살아있는 생균을 얘기합니다. 네. 우리나라 식약처에서는 총 19종의 이제 프로바이오틱스가 허가가 되어 있는데요. 19종 중에서 그중에서 대다수를 차지하는 11종은 락토바실러스, 바로 유산균입니다. 그래서 통상 유산균하고 프로바이오틱스라는 단어를 혼용해서 사용을 하는데요. 정확한 의미로는 프로바이오틱스 중에 유산균이 있는 겁니다. 아, 그렇구나. 그런데 이 락토바실러스 11종도 다 각각 작용과 기전이 다 다릅니다. 그래서 하나만 먹어서 구강에 있는 이제 건강도 챙기고 장 건강도 챙기고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게요. 하지만 이게 다 네. 각각 작용이 다르기 때문에 그거는 불가능하고요. 그래서 이제까지 연구로 밝혀진 바에 따르면 락토바실러스 중에서도 람노소스, 플란타넘, 그리고 퍼먼텀 이런 것들이 구강 유해균의 억제 효과가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들은 치주 질환뿐만 아니라 전신 질환에도 영향을 미치는 피징지발리스나 뉴클레아톰 같은 유해균을 억제한다고 보고되고 있고요. 임신성 치은염이라고 해서 임신을 하게 되면 이제 호르몬의 변화로 인하여 이제 염증에 더 취약해지게 되는데 이것 또한 이제 프로바이오틱스를 먹게 되면 임신성 치은염 개선에도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잇몸 치료와 병행해서 하시게 되면 효과가 2배로 늘어난다고 하니까요. 그래서 네네. 이 유산균만 챙겨 드시지 마시고 꼭 잇몸 치료도 병행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아, 그렇군요. 아, 이제 앞으로는 구강 유산균도 좀 챙겨 먹어야 될 것 같다. 특히 이 유산균을, 구강 유산균을 섭취할 때는 잇몸 치료도 한번 받아보는 게 어떨까 뭐 이런 생각이 맞아요. 드는데요. 네. 자, 그렇다면 구강 유산균을 잘 섭취하고 그에 따른 효과가 나타났을 때 어떤 변화가 있을까요? 일단 아침에 일어나서 입냄새가 좀 줄어듭니다. 오. 네, 입냄새가 줄어들고 네. 평상시에 이제 잇몸 자체도 좀 튼튼해졌다는 그런 느낌도 듭니다. 이 유산균의 입안에서 좋은 영향, 좋은 어떤 원리로 좋은 영향을 미친 데서 차례대로 설명을 드릴 텐데요. 먼저 유해균이 구강 내에 구강 상피세포 및 치아 표면에 부착하는 것을 막고 이것을 또 쉽게 제거할 수 있게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원래 유해균이 붙어 있어야 할 자리에 유산균이 먼저 선점을 하는 거죠. 먼저 붙어서 유해균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역할을 하고요. 네. 또한 유해균이 잘 떨어질 수 있게 그런 역할도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다음에 또한 플라그라고 하죠. 아까 제가 그 집 배려 역할을 하는 플라그, 세균들이 자랄 수 있는 군집되는 그 플라그의 그 원인인 뮤탄의 생성을 억제하는 그런 작용도 합니다. 또한 항균 물질을 분비해서 구취, 치주, 유발균들의 성장을 억제합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이 유산균을 통해서 유발균들이 먼저 먹을 양분들을 유산균이 먼저 선점을 해서 치주 유발균이 달아나는 것을 억제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이 유해균하고 경쟁적으로 부착을 해서 서로 간에 그 경쟁을 통해서 유산균이 더 늘어나고 유해균들을 줄어들어서 유해균의 숫자가 줄어들게 하는 그런 생리적인 역할도 하고요. 네. 또한 휘발성 황화물 생성 및 유전자 발현 효소 작용을 억제를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휘발성 황화물 우리가 흔히 아는 입냄새를 일으키는 인자라고 볼 수 있고요. 또한 산성 용액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맨 처음에 충치의 원인이 산성 용액에 의해서 치아가 부식되는 거라고 하는데 이것들을 발현할 수 있는 유전자를 공격을 해서 효소 작용을 억제하는 그런 좋은 역할도 할 수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세포 내의 염증 유발 생성을 억제를 한다라고 하는데 우리가 이제 입안에 있는 세균들의 세포들에 보면 다들 염증 수치들이 있습니다. 이 염증들을 유발시키는 걸 억제를 해서 잇몸을 보다 튼튼하고 쫀쫀하게 만들어준다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이렇게 구강 내 유산균을 복용함으로써 유해한 균들은 억제를 해주고 그다음에 우리 몸에 유익한 균들은 늘려주는 작용을 한다는 거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렇다면 이런 유산균들이 좋은 건 알겠는데 어떻게 복용하는 게 가장 효과가 좋을지 우리 시청자분들이 좀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요. 어떻게 복용하면 좋을까요? 네, 구강 유산균은 이제 장 유산균하고 섭취 방법이 조금 다릅니다. 네. 일단 이 구강 유산균이 입안에 오래 정체되고 오래 머무를수록 효과가 좋은 거기 때문에 대부분의 유산균들, 구강 유산균은 꿀꺽 삼키는 게 아니고요. 입안에 이제 씹어 먹는달지 아니면 사탕을 천천히 녹여 먹는달지 아니면 머금고 있는달지 이런 방법으로 오래오래 이제 유지시킬 수 있는 그런 방법으로 이제 복용을 하게 됩니다. 네. 그리고 아까 우리 아나운서님 아침에 장 유산균 복용하신다고 했는데요. 네네네. 구강 유산균은 밤에 복용하시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자는 동안에 우리의 이제 입이 닫혀 있는 폐쇄된 환경에서 이제 유해균의 활동이 엄청 늘어나게 되거든요. 그래서 자기 직전에 드시는 것을 이제 추천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유산균을 드시는 것도 참 좋지만 칫솔질 안 하고 드시는 건 그렇죠. 네, 세수를 안 하고 화장품 바르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칫솔질 잘 해주시는 게 우선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양치질은 기본으로 잘 하시고 그리고 구강 유산균도 잘 이렇게 복용을 하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방금 녹여 먹거나 씹어 먹으면 좋다 자기 전에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네. 그런데 제가 먹는 유산균이 조금 달다 보니까 이 저녁에 여기다 이렇게 붙여놓고 녹여서 먹게 되면 혹시 이거 좀 충치가 생기는 게 아닐까 뭐 이런 생각이 좀 들기도 하거든요. 네. 뭐 별다른 부작용은 없을까요? 다행히 이 프로바이오틱스라고 하는 거는 우리 구강내 시스템 혹은 장내 시스템에 원래 있는 이제 상주균이에요. 그래서 뭐 전쟁으로 비유를 하자면 아군에게 아군의 숫자를 늘려주는 역할을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다행히 심각한 부작용은 없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간혹 특정 개개인에게서 위장 장애가 좀 나타날 수는 있어요. 네. 가스가 찬다던가 복부팽만 뭐 아니면 위에 통증, 뭐 설사 변비 뭐 이런 증상들이 나타날 수는 있는데 이런 거는 기존에 이제 장내 세균 혹은 구강내 세균이랑 프로바이오틱스가 이제 전쟁을 일으키는 그러니까 마찰을 일으키기 때문에 나타나는 흔한 증상 중에 하나일 뿐이고요. 다행히 네. 이제 심각한 증상은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지시된 것보다 더 많은 양을 복용하시면 당연히 안 되겠고 그리고 면역이 약하다던가 내가 지금 감염의 위험이 있다라고 하면은 그때는 복용을 좀 중단해 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리고 또 제가 궁금한
궁금한 게 네. 이 구강 건강을 위해서 많이들 각을 사용하시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데 각을이 괜찮은 건지 아니면 양치질을 꼭 해주는 게 좋은 건지 물론 이제 아침 저녁으로는 다들 양치질 하시겠지만 맞아요. 중간중간에는 보통 그냥 가글로 대체하시는 분들도 많거든요. 맞아요. 이에 대해서도 성 원장님 좀 설명을 해주시죠. 아, 네. 제가 환자분들께 많이 받는 질문인데요. 네네. 제가 흔히 하는 설명이 화장실 청소로 비유를 합니다. 네. 화장실 청소를 할 때 솔질로 청소를 해야지 청소가 잘 되겠죠. 네네. 그런데 솔질 청소만으로 하면은 구석구석 물 청소를 하는 그 구석진 곳에 있는 먼지들은 닦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솔질, 양치질로 먼저 꼼꼼하게 다 양치질을 하고요. 네. 그다음 모자란 부위들은 이제 물 청소를 하듯이 가글이를 하면 좋은데 네. 이 가글이라는 게 성분마다 다 다르고 회사들마다 다 다르지만 일부 가글이는 성분이 상당히 좀 강합니다. 알코올 성분도 있고 네네. 그렇기 때문에 너무 과하게 가글을 하면은 오히려 입안에 있는 정상 세균들도 죽고 그다음에 세균들도 좀 세포가 약해지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하루에 한 번 정도 하시는 게 제일 좋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너무 자주 하기보다는 하루에 한 번 정도가 좋다, 가글은. 네. 네, 이 부분도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방금 지금 이 구강 청소를 화장실 청소에 비유를 해주셔가지고 제가 생각이 난 건데 네. 꼼꼼하게 청소를 하기 위해서 왜 이쑤시개나 치실을 사용하시는 분들도 있잖아요. 맞아요. 네. 특히 뭐 이쑤시개보다는 치실이 좋다는 건 다들 좀 상식적으로 많이들 알고 그쵸. 계실 것 같은데 네. 저는 치실을 사용하면서 이게 혹시 좀 이 치아와 치아 사이를 더 넓히는 건 아닌가 뭐 이런 좀 고민도 생기더라고요. 맞아요. 네. 어떤가요? 치실은 제가 이제 환자분들한테 가장 많이 권유하는 구강위생을 관리하는 방법 중에 하나인데요. 치실이라는 게 사용함으로써 잇몸이 더 벌어진다고 하면 당연히 쓰라고 하면 안 되겠죠. 근데 저희가 이렇게 추천을 드리는 이유가 뭐겠어요? 그만큼 좋은 게 없기 때문입니다. 치아를 칫솔질을 하게 되면 솔질만으로 사이사이를 다 꼼꼼하게 닦기는 사실 좀 쉽지 않아요. 그래서 치실을 통해서 치아 사이사이를 들어갔다 나왔다 하면서 이제 관리를 해주시는 게 좋고요. 네. 치실뿐만 아니라 이제 사람마다 이제 쓸 수 있는 뭐 좋은 도구는 사람마다 다를 수 있어요. 그래서 치간 칫솔을 쓰는 방법을 쓸 수도 있고 워터픽이라고 하는 물총이라고 하는 그런 네네. 방법을 쓸 수도 있고요. 그래서 네. 꼭 치실에만 국한되지 않더라도 여러 가지 도구를 사용해 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네, 오늘 정말 좋은 정보 많이 얻어가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오늘 이 구강 유산균에 대해서 정말 좋은 정보 우리 두 분의 원장님의 말씀 잘 들어봤고요. 자, 그러면 우리 두 분의 원장님과는 인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도움 말씀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네, 여러분들은 생방송으로 보내드리고 있는 여의도 닥터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지금 시간 8시 23분 정도 지나가고 있는데요. 저희가 앞서서 구강 건강과 그리고 구강 유산균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눴는데 바로 또 이어서 임플란트와 또 임플란트 식립을 위한 잇몸뼈 이식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움 말씀 주실 두 분의 원장님 또 모셨는데요.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김상세 원장님 그리고 최원준 원장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네,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저희가 살면서 어쩔 수 없이 이 치아를 잃게 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렇죠. 네, 네. 제 친구 같은 경우에는 알코올을 너무 좋아하다 보니까 네, 그만 알코올을 먹고 넘어져가지고 아이고. 이 앞쪽 이가 네. 다 빠졌더라고요. 아, 그래요? 네, 이럴 때 가장 우리가 흔히 고려하게 되는 게 바로 임플란트인데 맞아요. 이 임플란트에 대한 선호도가 점점 더 높아지면서 기술이 날로 좀 발전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일단은 그렇다면 그 날로 발전하고 있는 기술에 대해서 알기 전에 기존의 임플란트 수술 방법과 그리고 과정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이에 대해서 최은준 원장님 설명해 주실까요? 예, 다들 잘 아시겠지만 임플란트는 이제 생체 친화력이 있는 티타늄으로 구성된 임플란트 본체를 치아가 상실된 부위에 심어서 치아의 기능을 이제 대체해주는 수식입니다. 예. 기존의 임플란트는 먼저 진단을 통해서 1차 수술이라는 임플란트 본체를 잇몸뼈에 식립하는 것인데요. 그리고 나서 2차 수술이라고 하는 잇몸 밖으로 임플란트를 노출시키고 마지막으로 이제 최종 보철물을 이행시키는 것입니다. 하지만 디지털 가이드 임플란트는 기존의 임플란트보다 훨씬 더 시간과 과정을 단축시켰는데요. 1차 수술과 동시에 임시 치아를 동시에 같이 이행할 수 있고 2차 수술을 생략함으로써 최종 보철물을 이행하는 시간을 많이 줄였습니다. 네. 네, 그렇군요. 이런 디지털 가이드라고 하는 게 실제로 임플란트 수술을 할 때 우리가 그냥 하는 것보다 훨씬 더 정확하게 정교하게 할 수 있다는 장점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실제 시술 사례를 보면서 한번 얘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상세 원장님. 네, 제가 설명을 좀 드릴게요. 네. 네. 우선 시술 전에 구강 스캐너를 이용을 해서 스캐닝 작업을 합니다. 그러니까 본을 튼다고 하죠. 이 스캐닝 데이터와 치과용 CT 데이터를 중첩을 시키면 프로그램 상에서 환자의 치료 계획을 수립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환자가 가지고 있는 치조골의 폭과 높이, 뭐 해부학적 구조 이런 것들을 적절하게 고려를 해서 적절한 임플란트 본체 사이즈와 식립 깊이, 뭐 방향 이런 것들을 결정을 할 수가 있거든요. 네. 그 뒤에 3D 프린터라는 것을 이용을 해서 가이드를 만들고요. 그 가이드를 이용을 해서 임플란트 수술을 진행을 하게 됩니다. 임플란트 수술 후에는 임시 보철물까지 동시에 장착을 하게 됩니다. 네, 그렇군요. 이런 디지털 가이드가 기술적으로도 훌륭하지만 실제로 환자분들한테도 굉장히 편리한 방법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우리가 전통적인 치아에서 본 뜰 때는 입안에다가 이제 인상제라고 하는 걸 이렇게 집어넣어서 네. 본을 뜨게 되는데 많이 불편해들 하시거든요. 맞아요. 네. 그래서 환자분들이 실제로 많이 편안해 하시지 않나요, 원장님? 네, 그렇습니다. 기존의 인상을 뜨는 과정에서는 네. 오랜 기간 동안 환자분들이 인상제를 물고 있어야 돼요. 그러면은 아주 불편하시죠. 그리고 인상 뜨는 도중에 미세하게 움직이거나 뭐 그러면은 정확한 인상 체득이 좀 어려워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단점이 있었는데 3D 구강 스캐너를 이용을 하면 보다 편하고 빠르게 정확한 인상 체득이 가능해지게 되었습니다. 그렇군요. 빠르고 정확하게 인상 체득이 가능하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조금 더 자세하게 일반 시술과 비교했을 때 어떤 장점이 있는지 그에 대해서 최 원장님 설명해 주실까요? 예. 디지털 가이드 임플란트를 통해서 보다 정확한 시술을 함으로써 임플란트의 식립 오차를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그림처럼 어금니 같은 경우에 임플란트의 위치나 치축이 잘못되었을 경우 보철물의 파절이나 나사 풀림 그리고 음식물이 자주 끼는 부작용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디지털 가이드 임플란트를 통해서 식립 오차를 최소함으로써 보다 안정적으로 임플란트 보철을 제작 가능하게 됩니다. 두 번째로 위안리처럼 잇몸뼈의 폭이 좁은 경우에 상당히 유용한데요. 네. 보다 심미적인 보철물을 제작할 수 있기 때문에 장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디지털 가이드 임플란트를 통해서 무절개 수술법이라는 술식을 사용할 수 있는데요.
무절개 수술법이라고 하면 절개를 하지 않고 잇몸에 구멍을 내서 임플란트를 식립하는 것입니다. 이를 네. 통해서 붓기도 적고 통증도 적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네 번째로는 임플란트 수술 후에 부작용과 합병증을 최소화할 수 있는데요. 임플란트를 식립하는 중요한 해부학적 구조물 중에 보다 부작용 없이 임플란트를 정확한 위치에 식립할 수 있게끔 도와주는데 먼저 감각 이상이나 만성 상악동염과 같은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임시 보철물을 제작을 용이하게 할 수 있는데요. 일반적으로 임플란트를 식립하고 나서 골 유착이 되기 위해서는 2달에서 6개월 정도 기다려야 되는데 특히 앞니가 소실되어 임플란트를 식립한 경우에 사회생활이 치아가 없는 상태로는 좀 많이 힘들기 때문에 네. 임플란트를 수술함과 동시에 위앞니 임시 보철물을 바로 이행시킬 수 있는 장점이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전반적인 어떤 임플란트의 과정이나 또 네. 통증, 편리성 등 여러 가지 장점들이 지금 있는 것 같은데요. 그런데 지지대의 이 역할을 하는 잇몸이 부실하거나 양이 충분치 않다면 임플란트가 불가하다고 알고 있는데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네. 일단 뭐 질 좋은 토양에 식물이 네. 단단하게 이제 자랄 수 있는 것처럼 임플란트가 튼튼하게 기능을 하기 위해서는 건전하고 충분한 잇몸뼈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뭐 치아가 상실된 지 오래되거나 시간이 많이 흘러서 뼈가 많이 소실되거나 심한 치주 질환 때문에 뭐 이를 빼게 되는 경우, 이런 경우에는 치조골 흡수가 일어나서 잇몸뼈의 폭과 높이가 줄어들고 약해지게 됩니다. 네. 이러한 경우에는 부족하고 약한 치조골 부위에 뼈를 이식을 해서 임플란트가 심겨질 부위에 골과 양의 질을 회복하는 과정을 통해서 임플란트 시술을 진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사진을 보시면은 앞니 치조골 흡수가 예상이 되는 경우에는 앞니를 뺐죠. 빼고 나면은 저기 적절한 부위에 임플란트를 식립을 하고 그 앞부분에 소실이 될 거라고 예상을 하고 그 부분에 보강을 해주는 작업을 하기도 합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이 임플란트의 성공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충분한 잇몸뼈를 확보하고 그리고 치조물 흡수를 방지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정리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자, 이를 위해서 이식이 필요하다면 이식 재료는 어떤 재료를 쓰는 걸까요? 일반적으로 뼈 이식이라는 얘기를 들으면은 좀 겁나죠. 맞아요. 사실. 네. 뭐 이식하는 뼈가 어디서 오는지 뭐 이런 경우 막연한 두려움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많은데요. 실제로 뭐 다른 부위에서 뼈를 채취를 해야 되는지, 뭐 또 다른 통증이 야기되는지 이런 것들을 두려워 많이 하시는데 실제로 과거에는 뼈 이식을 하기 위해서 신체 다른 부위, 뭐 엉덩이 뼈나 다리 뼈나 어금니 뒤쪽 뼈 이런 것들을 뼈를 채취를 해서 이식을 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근데 최근에는 뭐 다양한 인공뼈들의 개발과 뭐 수술 기술도 많이 발전을 했잖아요. 그래서 더 이상 뼈 이식을 하기 위해서 별도의 수술을 하지는 않고요. 다른 부위의 통증을 감수해야 되는 경우는 거의 사라졌습니다. 보통 이제 자가골, 동종골, 이종골, 합성골 등 뭐 다양한 골 이식제들이 존재를 하는데 각각의 특성에 따라서 적절한 이식제를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최근에는 자가치아를 이용한 뼈 이식이 많이 발전이 되었는데요. 이거는 뭐 제가 실제로 뼈 이식 재료로 많이 사용하기도 하는 방법인데요. 자가치아 뼈 이식이란 발치한 치아를 버리지를 않고 네. 자기 뼈로 만들어요. 뼈로 만들어서 뼈 이식 재료로 쓰는 것을 말하는데요. 실제로 뼈와 치아는 주요 성분이 하이드록시 아파타이트라는 주요 성분이 동일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훨씬 좋겠죠. 그리고 자가 치아이기 때문에 면역 반응 면에서도 상당히 우수한 이득을 얻을 수 있는 고르식 재료입니다. 뭐 치료 부위와 목적에 따라서 적절한 이식제를 선택을 하고 뭐 숙련된 의료진에 의해서 시술이 이루어진다면 잇몸뼈가 부족한 부위도 충분히 성공적으로 기능을 하는 임플란트 치료를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이렇게 뭐 다양한 뼈 이식제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셨는데 치료의 부위라든가 어떤 목적에 따라서 특정한 이식제가 뭐 무조건 좋은 것이 아니라 이 전문의 원장님들과 상의하에 가장 적절한 이식제를 나에 맞는 것을 선택하시는 게 좋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네. 그리고 이 뼈 이식에 대해서 조금 더 우리가 알아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뼈 이식을 하는 부위 중에서 조금 특별한 부위가 있습니다. 저희가 흔히 상악동이라고 하는 부위, 그 코 옆에 있는 부위인데 네. 또 옆부분에 있는 상악동이라고 하는 부위에 뼈 이식을 할 때는 조금 더 특수한 방법을 활용해서 수술을 활용하기도 합니다. 오. 그래서 이러한 방법에 대해서 우리 최현주 원장님께서 자료와 함께 좀 더 상세하게 설명해 주시겠습니다. 예. 먼저 유태영 원장님께서 잘 설명해 주셨는데 먼저 상악동이라는 공간은 코 옆에 광대뼈 근처에 있는 빈 공간으로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상악동 거상술은 주로 위턱뼈에 이제 집중하게 되는데 위 어금니가 발치된 경우에 이제 치주 질환이 심해서 잇몸뼈가 많이 소실되었거나 유전적으로 원래부터 잇몸뼈가 없었던 경우에 상악동 내부에 있는 점막을 조심스럽게 거상을 해서 그 공간에 뼈 이식제를 이식한 후에 이제 임플란트를 식립하게 됩니다. 보통 상악동 거상술의 종류는 크게 두 가지로 나뉘어지는데요. 첫 번째로 치조정 접근법이라는 잇몸뼈 부위에서 접근을 해서 이는 보통 상대적으로 적은 양의 상악동을 거상하는 방법인데요. 네. 그래서 보통 한 3mm 잇몸뼈가 남아있는 경우에 주로 사용을 하게 되고 네. 잇몸뼈가 2mm 이하로 상당히 많이 적게 남아있다면 측방 접근법을 사용하게 됩니다. 이는 보통 상악동 측면에서 접근을 해서 많은 양의 뼈 이식제를 이식한 후에 최소 3개월 이후에 이제 임플란트가 가능하게 됩니다. 그렇군요. 근데 측방 접근법이라는 게 잘 이해가 안 돼서 그런데 그렇죠. 이 상악동 옆이라고 하면 이 구렛나루 쪽을 절개해서 들어가는 건가요? 거의 비슷한데요. 네. 어금니 부위에 어금니 뿌리 쪽에 있는 잇몸 부위에 접근을 하게 되었어요. 예, 그렇게 진행을 하게 됩니다. 네. 그러니까 치조정이나 측방이나 모두 다 이 구강 내로 접근을 하는 방법이긴 하네요. 예, 맞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이 잇몸뼈가 소실이 됐거나 또 치조골이 충분치 않을 때 상악동 거상술을 이용해서 임플란트를 식립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정말 세상에 불가능이란 없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 상악동 거상술에 앞서서 특별히 고려해야 할 사항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먼저 상악동 거상술을 하기 전에 먼저 이비인후과 질환에 대해서 정확하게 본인 스스로 알고 있어야 됩니다. 예를 들어 축농증이나 비염 같은 코가 자주 막혔었던 분들은 CT를 꼭 치과용 CT를 촬영함으로써 상악동 내부에 있는 염증이나 이물질들을 확인하여 정확하게 상악동 내부 병소를 확인해야 될 것입니다. 네. 그러면 이 상악동 거상술을 하고 나서 그 이후에 우리가 주의해야 될 사항이 있다면 또 뭐가 있을까요? 일반적으로 상악동 거상술 이후에 네. 특별히 기존의 임플란트와 주의사항은 크게 다를 건 없지만 먼저 수술 후에 한 2, 3일간은 냉찜질로 해당 부위를 좀 냉찜질을 해주시는 게 좋고요. 네. 그리고 아무래도 코 곁 빈 공간 부위에 뼈 이식을 해놨기 때문에 음압이 생기지 않도록 코를 심하게 풀지 않는 그런 주의가 좀 필요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보통 한 달 정도 금연을 함으로써 잇몸 주위에 혈액순환이 잘 되도록 도와줘야 되고요. 네. 마지막으로 치과에서 처방해주는 약은 통증이나 불편감이 없다고 하더라도 꼭 복용해 주셔야 된다는 걸 명심해야 될 겁니다. 그렇군요. 이 성공적인 임플란트를 위해서는 하기 전과 후 주의사항을 모두 잘 지키셔야 한다는 거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렇게 임플란트를 성공시키고도 또 임플란트 이후에 좀 뭔가 문제가 생기시는 분들도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 이유는 뭘까요? 그렇게 문제가 생기면 저희 참 난감하죠. 네네. 우리가 그 음식물을 섭취할 수 있도록 하는 우리 구강은 치아와 치조골, 잇몸으로 크게 이루어지는데요. 구강 안으로 들어오는 음식물들은 단단한 음식도 있고 뜨거운 음식, 차가운 음식, 단 음식 다양하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구강은 우리 몸 중에서 가장 열악한 환경에 노출돼 있는 부분입니다. 또 외부로부터 음식물 및 기타 세균들이 우리 몸속으로 들어오는 1차 기관이잖아요. 네. 그래서
항상 다양하고 많은 수의 세균들이 구강 내에 상주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세균들이 충치나 잇몸병 이런 것들을 유발을 할 수가 있고, 마찬가지로 임플란트 주변에도 임플란트 주위염이라고 하는 일종의 임플란트 풍치를 일으키게 됩니다. 여기 사진에서 보시면은 뭐 빨갛게 돼 있죠. 임플란트 점막염, 주위염 이런 것들이 빨간 부분이 염증들이거든요. 이런 것들 보시면은 눈에 확 들어오실 것 같아요. 네, 그러게요. 그리고 뭐 당뇨와 고혈압 같은 전신 질환이 임플란트 주위염을 악화시킨다는 그런 보고가 있습니다. 당뇨는 혈액 공급이 감소되고 면역력을 떨어뜨려서 감염의 위험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또한 구강 건조증도 치주염의 증가와 관련이 있는 만큼 임플란트 주위염을 악화시킬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뭐 이러한 전신 질환 이외에도 뭐 강한 저작압이나 흡연 이런 것들이 임플란트 주위염을 악화시킬 수 있고요. 근데 무엇보다도 임플란트 주위염의 직접적인 원인은 네. 세균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세균이 안 들어오게끔 면역력을 높이는 게 매우 중요할 것 같고, 뭐 음주나 흡연 같은 것도 피하시는 게 중요할 것 같은데요. 자, 그런데 만약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 식립한 임플란트에 문제가 생겼다면 식립한 임플란트를 빼고 다시 식립을 하는 건가요? 예, 그렇죠. 그 임플란트 자체를 문제가 생겼을 때는 제거를 하지 않고 유지하는 경우도 있고요. 네. 아니면은 너무 염증이 심한 경우에는 임플란트 자체를 제거를 해서 그 염증들을 다 제거를 하고 다시 뼈를 만들어주는 그런 작업들을 시행을 하기도 합니다. 그 뒤에 임플란트를 다시 식립을 하는 거죠. 그렇군요. 비싼 돈을 들여서 맞아요. 임플란트를 식립했는데 너무 아까울 것 같아요. 근데 임플란트를 심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걸 네. 참 유지하는 게 중요하고, 말씀해 주신 것 같이 제거를 한 다음에 다시 식립한다는 건 뭐 비용과 시간 여러 가지 네. 면에서 불리하기 때문에 임플란트가 성공적으로 정착하기 위해서 예방하는 게 무엇보다 좀 중요할 것 같은데요. 네. 그렇다면 이 임플란트를 예방할 수 있게 환자분들이 뭔가 쉽게 실천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방법들이 좀 있을까요, 원장님? 네, 제가 설명을 좀 드릴게요. 네. 네. 대부분 40대 이후가 되면은 뭐 노화 현상이나 뭐 퇴행성 질환처럼 치아가 구강 환경에 노출된 이후 한참 지나서 치주 질환을 일으키게 됩니다. 네. 임플란트 주위염 역시 치주 질환과 매우 비슷하다고 볼 수 있는데요. 임플란트 주위염이 수술 후에 바로 생기거나 뭐 수술 중에 생기는 질병이 아닙니다. 이거는 임플란트를 다 식립을 하고 보철물을 올리고 나서 완성되고 나서 식사를 하시면서 그 이후에 뭐 1년이나 2년 후부터 주로 발생하는 병이고요. 네. 이게 이제 가장 큰 이유가 염증에 취약한 임플란트 주위에 이 관리가 안 되는 거죠. 보통 이 치태나 치석 이런 것들이 쌓이면서 세균들이 좀 많아지면서 발생을 하게 되고요. 두 번째는 정기적으로 관리를 안 받으셔서 그래요. 정기적으로 임플란트에는 신경이 없기 때문에 저희가 나빠져도 나빠지는 거를 느낄 수가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정기적으로 치과를 방문하셔서 엑스레이도 찍어보고 뭐 이 임플란트가 어떻게 지금 관리가 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전문의의 진단을 꼭 받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칫솔과 치실 이런 것들로 아무리 관리를 해도 네. 뭐 접근이 안 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꼭 치과에 가셔서 청소 꾸준하게 하시고 네. 그리고 전문의의 진단을 받고 도움을 받으시는 게 좋고요. 항상 뭐 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항상 전문의들의 말을 잘 들으시고 네. 관리를 받으시는 게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정말 꾸준한 관리가 핵심인 것 맞습니다. 같은데요. 네. 방금 말씀을 해주셨지만 그 청소가 바로 스케일링에 해당을 할 것 같습니다. 네. 임플란트를 식립하신 경우에 스케일링을 주기를 좀 어느 정도로 가져가면서 받아야 할지 이 부분에 대해서 궁금하고요. 그리고 또 생활 관리 어떻게 하면 좋을지 좀 더 자세하게 부탁드릴게요. 일단 임플란트가 처음에 이제 기능을 한 이후에 초반이 상당히 중요해요. 그렇기 때문에 처음에는 보통 뭐 한 달 경우, 그다음에 그 뒤에 3달, 뭐 6개월 이런 식으로 아무 문제가 없으면은 기간을 조금씩 늘려가는 거거든요. 네. 뭐 예를 들어서 너무 좀 문제가 있으면 처음에 처치를 빨리 받아야 더 이상 진행이 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뭐 주로 정기적으로는 3개월, 6개월 간격으로 검진을 받으시는 게 중요합니다. 일반인보다는 좀 더 많이 받아야 되는 건 거죠? 네, 그럼요. 좀 더 간격도 좀 좁고요. 근데 이거는 의사가 판단을 했을 때 네. 이 간격을 늘릴지 줄일지 이런 것들은 의사 선생님이 이거를 판단을 해요. 이거는 좀 더 기간을 늘려서 검진을 받아도 되겠다. 아니면 좀 더 주기적으로 관리를 해야 되겠다. 그런 것들을
이제 판단을 하게 되는 거죠. 네. 그럼 제가 이번엔 최원주 원장님한테도 한번 네. 질문 드려볼게요. 저희가 이제 임플란트를 디지털을 활용해서 이 수술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얘기를 들어봤고, 네. 그리고 이거를 어떻게 하면 유지 관리하고 하는 데에도 저희가 얘기를 들어봤는데, 혹시 디지털 임플란트를 하는 것과 일반 임플란트를 하는 것과 뭔가 수명이라든가 이런 거에 차이가 있거나 그렇진 않나요? 네, 크게 차이는 있을 수도 있고 네. 없을 수도 있다고 봅니다. 치아를 발치하게 된 원인, 그리고 치아의 위치, 그리고 기존에 있었던 잇몸뼈의 상태에 따라서 좀 여러 가지로 좀 상황이 좀 여러 가지니까 어떤 게 낫다? 이렇게 그렇진 좀, 않고요. 좀 네. 설명드리기는 어렵지만 네. 아무래도 알겠습니다. 디지털 가이드에 장점이 많기 때문에 한번 믿고 맡기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네. 자, 저희가 이제 임플란트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그리고 뭐 뼈 이식하는 거에 대해서도 또 알아봤습니다. 네. 네, 저희가 이번에 알아봤던 그 주제들을 바탕으로 보면 이 좋은 기술이 발달해가지고 임플란트 수술하는 것이 많이 더 보편화되긴 했지만 어쨌든 치과에 방문하셔가지고 전문의 원장님들의 진단을 꼭 받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전문의와의 상담 잊지 마시고요. 또 생활 관리도 잘 하셔야 된다는 그렇죠. 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오늘 임플란트를 앞두고 계신 분들 그리고 하고 계신 분들 모두에게 다 도움이 되는 아주 유익한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도움 말씀 주신 두 분 다시 한번 고맙습니다. 네. 네, 오늘 이렇게 구강의 면역력을 높이는 구강 건강 또 관리법과 임플란트, 또 임플란트를 위한 잇몸뼈 이식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노후까지 튼튼한 치아를 유지하기 위해서 지금부터 해야 할 어떤 예방 관리법들을 전체적으로 좀 훑어본 느낌이 들어서 좋았던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구강 건강을 관리하기 위해서는 예방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고요. 네. 그리고 혹시라도 질병이 발병했거나 했을 때 치료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알아봐야 되는데 오늘 정말 알찬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혹시라도 구강 관리를 제대로 못해서 조금 고통을 호소하고 계신 분들이 있다면 꼭 전문의와 상담을 통해서 적절한 치료 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여의도 닥터스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다음 이 시간 또 알찬 건강 정보로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들 고맙습니다.